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56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영화를 소개하기 앞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짜짜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영화 굿타임을 검색하다가 듣게 되셨다고,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사무직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끔 제가 녹음한 거 듣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의 팬텀 스레드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급에는 안나푸르나 픽처스, 제작과 감독, 각본, 촬영의 폴 토마스 앤더슨, 편집에는 딜런 T 채너, 음악은 조니 그린우드, 미술은 마크 틸데슬리입니다. 예.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LA 영화 비평가협회에서 음악 부문을 수상했고요. 네. 보스턴에서 작품과 감독과 음악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각본상을 받았고요. 인디와이어지에서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미 비평가위원회 각본 부문, 크리틱스 초이스 의상 부문, 런던 비평가협회 여우조연 부문,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의상, 아카데미에서도 의상. 네. 로튼토마토에서는 92%의 신선도에 8.5점의 평점을 기록했고, 탑크리틱 한정하면 98%의 신선도에 8.3점, 청중 스코어는 신선도 70%의 평점은 3.6점이었습니다.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가 90점이고 유저 스코어가 7.7점입니다. 네. 박스 오피스는 4,150만 달러로 제작 예산인 3,500만 달러를 조금 상회하긴 하지만 적자를 봤고요.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PTA는 어느 날 작업 도중에 심하게 앓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침대에서 병을 조리하고 있을 때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마야 루돌프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이때 PTA를 돌봐주면서 상호 교감을 꽤 깊게 나눴다고, 그때 경험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는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캐스팅을 받자마자 1940년대와 50년대 패션쇼를 기록한 이런저런 자료집을 수집해서 감독과 더불어 공부를 했고, 네. 직접 복장을 재단하는 법과 바느질하는 법, 옷을 만드는 일련의 모든 방법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릴과 레이놀즈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연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실제로 친분을 쌓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키 크리엡스에게도 자신을 배역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크리엡스는 촬영 기간 동안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레이놀즈라고만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크리엡스는 여전히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레이놀즈라고만 불렀다고. 네. 그리고 레이놀즈 우드콕이라는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제안을 했고, 그 이외에도 각본을 만드는 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TA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실상 공동 각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터에서도 필립 세이버 호프만이 각본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PTA에 의하면은 이 영화는 조나단 린의 1985년작 크루라는 작품과 같은 유니버스에 있다고. 이 영화는 어느 날 밤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저택으로 초청받아서 무도회를 벌이는데 마치 배틀로얄처럼 살인극이 발생하는 뭐 그런 영화거든요. 그거 보드게임에도 클로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화한 거지. 아, 그렇구나. 그것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폴 토마스 앤더슨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말하기를 더 이상 현대물은 찍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1993년 이후에 찍은 영화 자체를 난 잘 안 보고 있고 핸드폰이 나오는 영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지 않다. 지금 같으면 브루스 윌리스가 폭탄을 왜 직접 해체하겠느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말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서는 더 이상 영화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비율은 1.85대 1인데 PTA가 데어비 빌러드까지는 전부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감독이 말하기를 1.85대 1이나 1.33대 1이 필요한 영화들이 있고, 특히 마스터라든지 이번 영화 같은 것들은 너무 가로 넓으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유형의 영화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좁은 화면비를 요구했다고. 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영화는 PTA 감독이 직접 촬영을 담당했는데 그렇죠. 이전에 촬영을 직접 담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 부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티가 전혀 안 나게 아주 잘 찍었는데 앞으로도 본인이 그냥 촬영하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작비도 아끼고 좋죠 뭐.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했는데 왜 세트 촬영을 하진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말하기를 만약에 로케이션을 안 하고 세트에서 찍었으면은 창밖을 찍을 때 그린 스크린이나 혹은 그냥 벽을 찍어야 된다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고 물론 런던 한가운데서 이런 영화를 찍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지 못한 일이다. 성가신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운드라든지 시네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에서 찍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 세트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 비주얼적으로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스토리보드대로 꼼꼼히 수행한 것은 아니냐,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감독이 말하기를 사전에 계획한 대로 다 해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되 기본적으로는 즉흥적으로 느슨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는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초기 작품이랑 최근 작품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기 작품들은 아무래도 뭔가 꽉 차 있고 짜임새가 있고 정말 정교하게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는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느낌이 훨씬 들어가지고 작품이 변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 있었죠. 편안하지. 네.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나단 드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양들의 침묵의 감독이죠. 이분이 암으로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그날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드미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고 밝혔고요. 네. 네,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폴 토마스 앤더슨. 1993년작 시가레든 커피, 그리고 1996년작 하드에이, 1997년작 부기나이트, 1999년작 매그놀리아, 2002년작 펀치 드렁크 러브, 2006년작 데어윌 비 블러드, 2012년작 마스터, 2014년작 이니어런트 바이스, 2015년 주눈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요. 네. 2017년 팬텀 스레드가 이번에 나온 최신작이죠. 네. 이렇게 전작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니어런트 바이스를 통해서 네.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 폴 토마스 앤더슨이 좋아하는 시대극을 꼽은 게 있는데 남아있는 나라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보통 시대극에는 아주 지겨워서 족같은 영화가 있고 남아있는 나날 같은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엠마 톰슨이 나와서 책을 꺼내는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영화를 무수히 많이 돌려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나날들. 네. 네. 그리고 밀회도 좋아한다고 했고 데이비드 린의 영화도 애호한다고 밝혔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레딧에서 팬텀 스레드를 공개할 즈음에 네. 팬들하고 대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딧 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기 작품들 부기나이트나 매그놀리아나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테크닉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진한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뭔가 피가 끓는다든지 강박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진하게 보여주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은 너무 의외였어요. 음악부터 시작해서 유려한 카메라의 움직임들도 그렇고 의상도 워낙 그렇기도 했고 아직도 꾸준히 발전하고 다른 걸 하고 있구나, 다른 걸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전에 갖고 있었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미지를 확 바꿔주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작품이 어떻게 바뀔까 또 기대가 되는 감독이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편집자 역할의 딜런 티체너고요. 네.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언브레이커블, 로열 테넌바움, 펀치 드렁크 러브, 브로크백 마운틴,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데어윌 블러드, 다우트, 리핏, 타운, 로리스, 제로다크 서티, 베리 굿걸, 트리플 나인, 아메리칸 메이드 이렇게 대표작들이 있고요. 네.
처음에는 로버트 하이트만과 함께 여러 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일을 했고 아마도 로버트 하이트만의 인맥 따라서 PTA와 밀접해진 것 같아요. 로버트 하이트만과 PTA의 관계는 긴밀했던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부비나이트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고 있는 그런 편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 함께 작품한 것 말고도 브로커벤 마운틴이라든지 비겁한 로버트 포드 그 작품이라든지 다우트도 있고 꼽을 작품들이 많네요. 제로 다크 서티도 있고 네. 뭐 다우트 같은 작품도 편집이 아주 돋보이지. 딱 한두 컷을 중간에 삽입하면서 영화의 해석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네. 제로 다크 서티도 아주 터프한 영화인데 그에 맞는 터프한 편집을 요구하잖아. 그것도 능숙하게 소화했던 걸로 기억하고. 사실 이번 작품은 음악만 빼고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다 개입한 거잖아요. 연출부터 각본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근데 편집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조니 그린 우드입니다. 네. 전작으로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 데어 윌 비 블러드, 케빈에 대하여, 마스터, 이니어런트 바이스, 주눈, You Were Never Really Here 등이 있습니다. 네, 라디오헤드의 멤버죠. 그쵸. 폴 토마스 앤더슨이 밝히기를 2002년 9월에서 10월 초 사이쯤에 처음 만났다고. 이때 극장에서 라디오헤드하고 직접 만나서 조니 그린 우드하고 접촉을 했고 영화를 함께 같이 보고 일을 하게 됐다고.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면서 그린 우드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조니 그린 우드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거 너무 에바 아니에요? 에바 참신데 이거? 그래서 촬영할 때 뭐 편집할 때 겪는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린 우드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안정이 된다고. 라디오헤드 뮤직비디오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찍어주지 않았나요? 이런 인연 때문에. 네. 조니 그린우드는 사실 저는 스릴감 있는 음악, 휘몰아치는 음악 그런 것만 잘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디오헤드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번 작품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클래식한 음악을 설레고 낭만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 엄청 다재다능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젊잖아요. 71년생이니까 한참 음악을 더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작품 보면서 특히. 뭐 데어 비 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스러운 그런 곡들이 꽤 있었고 이걸 듣고 한스 짐머가 최고의 음악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죠. 특히 피아노 반주음을 가지고 정서를 연출하는데 아주 능숙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음악이 연출 자체를 완전 뒤엎는 느낌? 음악이 제거된 상태로 영상만 봤으면 되게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아예 그냥 이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네 싶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할애해줬더라고요. 네. 아카데미에서 음악 부분을 쉐이프 오브 워터가 받았는데 제 느낌에는 팬텀 스레드가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상 감독인 마크 브리지스입니다. 전작으로는 하드에이, 부기나이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딥 블루 씨, 매그놀리아, 에임마이트, 펀치 드렁크 러브, 이탈리안 잡, 데어 윌 비 블러드, 파이터, 아티스트,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캡틴 필립스, 이니어런트 바이스,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제이슨 본 등의 의상을 담당했네요. 예, 이분은 예전에 제이슨 본 가지고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적도 있고요. 네네. 이니어런트 바이스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표작이 화려해서 언급해 봤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예. 이 정도로 스텝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배우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이놀즈 우드콩 역할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전작으로는 바운티오의 반란, 전망 좋은 방,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프라하의 봄, 정열과 사랑, 나의 왼발, 뉴저지의 미소, 라스트 모이칸, 아버지의 이름으로, 순수의 시대, 크로스업을, 더 복서, 갱스 오브 뉴욕, 발라드 오브 잭앤 로즈, 데어 윌 비 블러드, 나인, 링컨 등에 나왔습니다. 예. 사실 네. 아역을 맡았던 거 하나 빼고는 이게 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과작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작품이 아주 드물죠. 네. 저희가 그 전에 베스트 감독, 베스트 배우로 뽑았을 때 스미스 군이 예. 최고의 배우로 뽑은 적이 있었던 배우인데 예. 드디어 처음으로 다루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처음 다루는데 은퇴작을 다루게 되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뭐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지 뭐. 네, 그렇죠. 뭐 번복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찍고 나서 반은퇴 상태에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도 이번에 은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고 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언급에 따르면은 각본도 거의 같이 쓰다시피 했고
예를 들어서 PTA가 알마가 차를 가져온다라고 시나리오에 쓰면은 다니엘이 차가 튀어서 성가시게 만든다 뭐 이런 디테일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서로 호흡을 맞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기존 작품들에 비해서 아주 편안한 역할이 아니었나. 물론 강박적인 예술가고 네. 편집증적인 역할이긴 한데 그래도 링컨이나 네. 데어의 비율러드나 음. 갱스 오브 뉴욕 등에 비하면은 네. 무던한 연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크로스오버에서도 그렇고 갱스 오브 뉴욕은 더할 나위 없고 데어일비 블러드는 정말 끔찍하잖아요. 캐릭터의 성격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한참 양호하죠. 일단 주먹을 쓰지 않잖아요. 네. 욕도 fuck off 말고는 쓰는 게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한 20-30년 만에 본인의 영어 액센트를 그대로 활용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데어의 비율러드는 미국 영화고 링컨도 그렇고 갱스 오브 뉴욕도 그렇고 아. 크루서블도 미국 이야기고 순수의 시대도 그렇고 뭐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는 아일랜드인으로 나왔잖아. 그러네. 예, 그래서 영국인으로서 보통의 영국 억양을 과시할 일이 없었는데 예, 아주 오랜만에 그런 역할이 다시 돌아왔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시리 우드콩 역할의 레슬리 맨빌. 전작으로는 탑시 터비, 전부 아니면 전무, 크리스마스 캐롤, 세상의 모든 계절, 말레피센트, 미스터 터너 등에 나왔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 주연이었죠.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고 네. PT에 따르면은 다니엘이 제안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됐고 음. 가장 좋았던 점은 레슬리 맨빌의 키였다고. 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6피트 2인치고 음. 레슬리 맨빌이 5피트 2인치라서 한 30cm 넘게 키가 차이가 나는데 음. 그게 아주 작품에 잘 맞아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 한번 저희가 다루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아서 그 서글픈 연기도 그렇고 진상녀. 네. 자신의 친구의 아들에게 구애하는 하지만 실패해서 슬퍼하는 뭐 그런 아주 재밌는 연기였는데 이렇게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보면서도 남매가 어느 정도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전이 욕지거리를 내뱉고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로 서로 지지 않고 참 재밌게 연기를 하지 않았나. 좋은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알마 엘슨 역할의 비키 크리앱스. 전작으로는 한나, 차가운 장미, 모스트 원티드맨, 콜로니아 등에 나왔습니다. 예, 1983년생이고 룩셈부르크 태생입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고 네. 다니엘하고 PT가 챔버메이드라는 영화를 보다가 발견하게 됐다고. 그래서 오디션을 수행한 다음에 섭외를 하게 됐다고. 아는 배우는 아닌데 역할에 너무 알맞는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드콕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상형 진짜 전형적인 모델스럽지 않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딱 그거에 알맞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몄을 때는 너무나도 이쁜데 꾸미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수수하면서 그렇다고 매력 없지는 않은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감독이 말하기를 시대를 느낄 수 없는 외모라서 너무 좋고 어느 지방 출신인지 파악할 수 없는 인물이라서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진 않는데 뭐 대충 독일계 같긴 한데 저 배우는 어디서 나왔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이 정도로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